김정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 모두 페스티벌 초청 특강입니다. 모두를 위한 극장을 위하여 배리어 프리 공연이 관객에게 가닿기 위하여 특강을 오늘 첫 번째 특강이고요. 6월에 또 발달장애인 특성화 축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두 번째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리어 프리 관련해서 저희가 또 강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듣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늦게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신 자료는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진행을 PPT로 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 시간을 잠깐 가지고 부드럽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단톡방에 보내드렸었죠. 이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분은 좀 재밌게 하셔야 되는데. 박희진 선생님 내려와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뭘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배짱이를 꿈꾸지만 개미처럼 일하는 슬픈 연극인으로 독립 프로듀서이자 접근성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시며 음성 해설 대본을 가끔 쓰고 계십니다. 연극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며 그 중에서도 관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십니다. 독립기획자로 일하고 계시며 옥상 위 카우보이 공연입니다. 연극 공연. 그리고 2022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접근성 매니저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솔 PD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다 끝나면 마이크 좀.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네네. 네, 저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강사로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연극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같은 작업자로서 지역의 작업자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서 워크숍을 한번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만나는 거니까 저만 일방적으로 누군지 공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군지 소개를 한번 하고 친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산안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발달사업 담당자를 맡고 있는 조주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장애인 부모연대 대구지구 북구지회에서 발달팀 담당하는 박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지역공동체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연극제에서 레인보우 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연극 강사를 하고 있는 강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극 강사고요. 한부모 소송지회 팀하고 같이 요번에 모두 페스티벌 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진입니다. 네, 이번에 참가하는 조각고 이제 입금이기도 하고요. 모두 페스티벌 총괄 제작을 하고 있는 탁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세상의 노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각고 보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신할까요? 네. 김정희 씨는 지금 그 지역에서 놀놀이패라는 극단의 대표를 하시면서
하시면서 연출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저희 작품 괜찮다 정수가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정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세상에서 기획 및 홍보를 맡고 있고 괜찮다 정수가 음향 오퍼레이터 조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센터에서 김정희 씨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효정입니다. 네. 이렇게 모였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지만 이런 접근성 관련된 게 공연에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부담 조금 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작년에 여기 올 때 지었었는데 모두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똑같이 모두 라임이 맞네 하면서 그냥 모두를 위한 극장을 위하여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PPT를 만들면서 생각을 한 게 장애인이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나 표현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한자로 찾아보니까 마글장애, 거리길에 그래서 뜻은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뭐 나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선 장애는 무엇일까? 장애는 누구에게 존재하는가? 장애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그림을 제가 다른 동료들이랑 워크숍을 하다가 발견을 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 사진을 볼 때, 이 그림을 볼 때 느끼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라보시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 개인적인 요인, 의료적 관점이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통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누구일지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이제 연극인들끼리 워크숍을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의라는 게 다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정의라는 게 조금 모호하게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우선은 요 정의를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장애 범주를 찾아보면 이게 나라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국보다 다들 되게 넓게 뭐 알코올 중독까지 장애로 포함되는 나라도 있고 뭐 약물 중독 그리고 당뇨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 조금 폭이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지금 잠시만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걸 잠시만 볼게요. 네. 이게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포스터예요. 장애인 고용 공단 거기에서 포스터로 만든 건데 이제 고용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아직도 경제 활동을 포기해버리는 장애인이 많다. 뭐 그러면서 장애인들에게 노력만 하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행위의 중심점에 목발 이미지를 합성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장애인들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같은 공단에서 만든 건데 잘 안 보이시죠? 보면은 귀를 C로 해서
새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수어로 A 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못해도, 그리고 저 보조 기구를 N으로 해서 당신을 빨리 만나지 못해도 We can do it,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각장애인 이유진 양, 피아노에 눈 뜨다.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포스터가 비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장애인에 대한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잘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이래도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영상을 볼 건데요. 이게 3분 조금 넘는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 났다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생각은 얼마나 가슴에 아케이트 같은 거 조사할 때 가장 갖고 싶은 거 써보라고 할 때 목소리가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약간 대화가 많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소희 씨와 가족의 마음을 담아 기가진이 AI 기술로 목소리를 선물합니다. 뵙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런 한 번만 다시 읽으실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오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꼭 올라가 보고 싶은 산 중 하나예요. 힘내세요. 우울해하지 말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저도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소희 씨의 구강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성대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AI 학습을 통해 세상에 없던 그녀의 목소리가 탄생했습니다. 소희 씨는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엄마, 아빠, 오빠, 언니, 수빈이, 성진아, 들리나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엄마, 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어요. 언니, 어릴 때부터 노인 동생인 나를 창피해하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세상에서 언니가 최고야. 우리 딸 수빈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엄마가 잘 들어주지 못해 미안해. 변함없이 늘 사랑해, 수빈아. 우리 왕자님, 성진아, 엄마 곁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를 자랑해주고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고 아들 사랑해.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수빈아, 앞으로 하고 싶은 말 들려줄게. 사랑해. 가족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소희 씨의 마음. 마음을 담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선생님 이 세 분 중에 좀 의견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 하면 과학기술의 발달 얘기를 할 때 되게 좀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연극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조금 가족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바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극계에서 영화나 이런 데 비해서 그 접근성이나 뭐 음성 해설이나 자막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좀 예산도 없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공연에 관심 있는 뭐 시청각 장애인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뿌듯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저희가 베리어 프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상인, 비정상인. 굉장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뭐 비정상이야 라고 했는데 그건 정상과 비정상이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장애우, 장애자, 장애인. 근데 아직도 장애우가 더 친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장애우가 왜 안 되는 건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단어라는 거는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또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도 나중에는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바뀐 게 활동 보조사에서 활동 지원사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가령 여성의 몸에 있어서도 자궁이 아니라 포궁으로 요즘에는 사용을 하죠. 그리고 유모차가 아니라 유아차.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의 노동력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배제를 한다거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을 쓰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쪽팔리게 이렇게 잘못 썼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바뀌었단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앓고 있는, 이거는 한국 사회의 과거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장애라는 게 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앓고 있는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쉽게 사용하는 식당을 간다거나 무언가 옷을 산다거나 할 때 난 선택장애가 있어, 결정장애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도 조금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말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벙어리, 버버리, 절름발이, 장님, 봉사 이런 말들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 사투리 중에는 좀 저런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도에서도 있다고 하고 지역 연극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함께 사는 사회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연극 작업할 때도 계속 깨닫고 느끼고 하면서 작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장애인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고요. 저한테 질문하는 걸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나아가서 내 공연의 장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장애라는 거는 걸림돌? 이런 의미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공연에서 장애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공연이나 축제를 만들 때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베리어 프리라는 게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앉으셔서 제가 죄송해요. 계속 질문을 하네요. 베리어는 무슨 뜻일까요?
뭐하다. 배리어의 뜻 또 다른 뜻 말씀해 보실 분. 장벽. 프리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배리어 프리는 건축학계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벽을 프리, 자유롭게 한다, 허문다 라는 말인데 뭐 그 슈가 프리 할 때도 프리가 뭐를 없애다, 없이 하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리어 프리 하는데 리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리스도 없앤다는 건데 왜 프리를 썼을까? 영어를 많이 못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 및 고령자, 이 자료를 다 찾아보면 뜻이 되게 다양한데 장애인이랑 고령자를 사회적 약자들로 놓고 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 장애물, 심리적 장벽들을 제거하자. 장벽이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많이 쓰이죠. 유니버셜 디자인. 이건 뭘까요? 넘어갈까요?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그래서 UD라고도 써요. 그 범용 디자인. 한자지만 범용도 다양하게 이렇게 넓게 사용된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배리어 프리랑 다른 게 성별, 연령, 국적, 뭐 문화적 차이, 뭐 장애 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겁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 이만하면 그 안에 속하는 게 배리어 프리예요.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두에게 공평한 환경이나 교육, 복지 등을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배리어 프리는 장애, 고령 등에 집중해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장애물 제거와 접근성,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고 유니버설은 그러니까 배리어 프리는 그런 거고 유니버설은 지원성이나 접근성, 안전성, 보편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름답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것까지 고려하는 걸 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니버설 디자인 보면은 여기 오시면서 보는 뭐 자동문을 배리어 프리로 할 수 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문고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란 문고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손의 형태여도 동그란 건 이렇게 그립감이 딱 해야지만 열 수 있는데 그거는 팔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 화장실도 보면은 장애인 화장실 보면 하나만 있지만 요즘에는 보면은 키나 나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높낮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은 대구에도 있겠죠. 저상버스라고 그 계단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게 장애인 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장애인이 아닌 고령자나 뭐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들도 편하게 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저희가 쓰는 가위가 오른손잡이에 특화된 가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양손잡이도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바라는 공연 환경도 배리어 프리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쪽에 더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릴렉스드 퍼포먼스를 이 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미취학 아동이나 뭐 어린이들, 청소년들 되게 여기에 경험이 없는 공연장도 경험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입 장벽이.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공연을 저희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말이 나오기
많이 활용하기 전에도 동료들이랑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장애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돌봄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들이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미취학 아동들 그 어린이들을 어디에다가 맡기고 공연장으로 올 수 없는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든다거나 그런 걸 생각해보자 라고 계속 고려를 했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저는 접근성 매니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리어, 여기 타이틀도 베리어 프리라고 하긴 했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접근성은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이용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접근성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베리어 프리랑 구분을 하기가 되게 모호하기는 한데 베리어 프리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이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많은 동료들이 베리어 프리 공연이라고 하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공연, 접근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접근성이라는 말을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베리어 프리, 접근성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공연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무엇을 결정하나요? 제가 사실 다양한 공연팀들이 오는 줄 알고 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뭘까요? 작품? 공간? 주제? 일정? 일정이 맞아야 되니까 대상자? 어린이 공연을 하겠다 혹은 어떤 공연을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극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이 이미 정해졌다고 상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실제로 공연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공간이 주어졌는데 할 게 없는데 빨리 뭐라도 만들자 이러는 경우도 있고 작품 저희는 국가 지원금이 있어야 공연을 대부분 하니까 지원 사업을 작품을 먼저 냈는데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단체는 극장에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서울은 전쟁이거든요. 지금 극장을 못 구해가지고 지원 사업은 너무 많은데 극장이 없어서 지금 12월 공연을 지금 아직도 극장을 못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먼저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는 극장 블랙박스형 극장을 찾고 막 그러면서 한다거나 대상자가 비성년, 그러니까 성년이 아닌 청소년과 그런 대상자라면 그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는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렇다면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극장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관객 응대 대응 매뉴얼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해줘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 그런 대응 매뉴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끼리 워크숍을 했던 매뉴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가시면 대학로에 아르코 예술극장이라는 큰 극장이 있어요. 거기 대상으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객 대상이에요. 작업자 대상일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 관객 대상일 때 몇 가지를 체크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팀에서 편하게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막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집어넣었던 거고 중요한 거 몇 개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할 수 없겠다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공연을 오기까지에는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인터넷이 되니까 웹을 보잖아요. 그래서 웹 접근성에 대한 거를 요즘에는 항상 살펴봐요. 근데 대부분의 웹 접근성이 좋은
단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이미지에 딱 커서를 올리면 텍스트를 읽어주는 웹 접근성이 엄청 좋은 팀도 있기는 한데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고 힘들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게 잘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이미지에 웹전단을 놓고 웹전단에 있는 모든 텍스트나 아니면은 성별한 텍스트를 밑에다가 텍스트로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텍스트는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웹 접근성을 확인한 다음에 안 된다면 저희가 공연을 오픈할 때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철역이 주변에 있는가,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가, 극장을 오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지하철이 있다고 하면 그럼 엘리베이터는 있는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오기까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극장에는 주차장이 있는가,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가, 혹은 그런 것들이 없는 소극장의 경우 차량이 잠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못하는 곳에서도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이제 저희는 또 회의를 하면서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비랑 안내 데스크가 구분되어 있는 극장이었기 때문에 로비와 안내 데스크에서 살펴볼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화장실도 이제 우선은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는가, 뭐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가. 사실은 진입할 때 사이즈와 화장실의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고 하지만 휠체어 하나가 들어갈 수조차 없는 화장실도 많더라고요. 장애인 표시는 돼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아르코에 말씀을 드렸던 건 사용 중이라는 표시가 눈에 확연히 뭐 불이 들어온다거나 뭐 여기서 돌아가서 파란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정도로는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 그렇게 조금 볼 수 있게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극장에 그리고 계단이 있는가, 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 지원 인력을 2분 정도 항상 뒀어요. 왜냐하면 대학로에 이렇게 좋은 극장이 많지 않아요. 대학로에도 소극장이 많고 이렇게 1층에 있는 극장도 없어요. 다 지하에 있고 다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단 휠체어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혼자 내려가기 조금 어려우신 분, 뭐 예를 들면 깁스를 하셨다거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고령자의 경우는 또 계단을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동 지원 인력들을 두고 2분을 두고 그분들이 휠체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를 하고, 사전에 안내라는 거는 문자를 먼저 드려서 필요사항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저희는 계단 뭐 리프트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려가실 때 혹시 없거나 안거나 혹은 수동 휠체어를 저희가 구비해둬서 수동 휠체어에 탄 다음에 앞에서 들고 뒤에서 들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길 원하시냐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려간다거나.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굉장히 비싼 거라서 저 전동 휠체어가 저거를 저희가 쉽사리 만질 수는 없어요. 저거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휠체어 이용 관객을 모신다, 관객의 대상이다, 우리 관객 타겟의 대상이다라고 하시면 전동 휠체어가 주차된 공간도 있는가, 이곳은 로비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데 앉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거는 가능한 거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학로의 대부분이, 서울 대학로의 대부분이 정말 작은 로비도 없는 지하 극장이 많은데, 그렇다면 밖에 전동 휠체어를 둔다라고 할 경우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그런 거를 체크를 하시고
화장실이 없다라고 하면 화장실이 없으면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서 체크리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장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석이 따로 있는가, 휠체어석이 따로 없다면은 휠체어석을 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 대상 관객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서 이제 본격적인 티켓 오픈이나 뭐 제작을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라서 대충 이렇게 계속 그냥 넘어가고 보이는 건데, 예를 들면 이 극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극장은 주변에 대중교통이 가능한 곳이 있는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죠. 지하철은 가까운가? 지하철에서 그럼 내려서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서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스태프분들이 다 도보를 같이 해봐야죠. 왜냐면 휠체어가 올 수 있는 그 폭이 있는가, 인도가 그 정도 폭이 있는가, 아니면은 요철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부분 잘 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갑자기 막 턱이 있다거나 막 되게 힘들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조차도 저희는 이동지원 인력들이 그런 일도 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디까지 어디에서 만납시다. 뭐 예를 들면은 해화역 4번 출구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4번 출구에서 만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동 지원을 보행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보행 지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 분이거나 아니면 길을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사람들, 뭐 대구나 뭐 부산이나 그런 분들이 서울에 처음 오시면은 대학로에 극장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연락 주시면은 거기에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큰 극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 공간까지 다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체크리스트라서 이거가 정답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추가를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할 때 저희는 줄자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줄자를 갖고 다녀서 턱이 몇 센치인가,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여기 자동문 같은 경우에도 직업병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넓지 않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자동문 뭐 한다거나, 혹은 이제 자동문을 하더라도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뭐 그런 게 얼마나 걸리는가, 혹은 이제 여기 경사로가 있으면 경사로에 난간은 있는가, 경사로만 있는 곳도 있거든요. 난간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경사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난간이 없이 경사로가 있으면 또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 지원하는 분들에게 그걸 알림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예민하고 조금 촘촘한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 응대 대응 매뉴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요,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접근성 공연을 할 거다. 그럼 뭐에 대한 접근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청각장애인, 농인 포함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동의 접근성이 조금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희가 준비를 할 게 필요한 거죠. 시각장애인은 장면을 볼 수 없으니까 음성 해설이라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막, 그리고 농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또 준비 과정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접근성 공연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처음 시도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쉽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해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자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휠체어 접근성은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고 자막은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막을 할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농인 포함한 청각장애인들을 자막이 있으면 모두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농인이라는 분은 제1 언어가 수어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어를 편하게 쓰시는 분들은 자막만 봐서는 100%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어를 보시다가 자막을 보시면은 100% 이해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어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자막만 있으면은 그리고 저희는 언어가 쓰는 언어도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스태프와 함께 공유할 관객응대에 대한 체크사항 준비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를 100%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어는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말이 되게 다양하게 갖고 있잖아요. 뭐 예쁘다, 아름답다, 빛이 난다, 다양하게 뭔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말도 공유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수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제 자막만 쓰면은 농인분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그런 영화나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서 자막이 점점 익숙해진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구어라고 하죠. 그거가 제일 언어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저런 필담 같은 것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수어 통역사님과 자막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 문제죠. 수어 통역사님이 워낙 그 사례비가 비싸요.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7회차 공연이다 라고 할 때 7회차 전회차를 수어 통역사님을 섭외를 하면 저희 모든 연출인 작가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보다 사례비를 제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또 이왕 하는 거 네 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어 통역사도 최소 3분 정도는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3이 돼버리면 이제 저희는 제작비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출연자들이나 그런 분들께도 너무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슬퍼지는 얘기라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시각장애인 분들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음성해설 대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음성해설 대본이 나오기 전에는 낭독 공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낭독 공연이 사실은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낭독 공연이 가장 배리어프리라고 쳤을 때 배리어프리가 가장 좋은 공연이 저는 낭독 공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문을 읽을 수 있고 많은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연출력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배리어프리 공연이 많이 생기기 전에도 낭독 페스티벌 같은 거를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서촌이라는 곳, 경북궁에서 조금 들어가면 서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맹학교, 농학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공연장을 하나 만들게 돼가지고 그 학교랑 연계를 해서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낭독 페스티벌을 했었을 때 그분들이 너무 즐겨 보시고 잘 보셨어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회차에는 학교랑 연계하지 않고 했는데도 찾아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음성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낭독 공연을 어떻게 했었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음성 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호주식, 유럽식이라고도 하는데 음성 해설을 동작 위주로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행동 모사를 하는 음성 해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설.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설까지 겸비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느끼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지 그런 해설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객관성을 띄워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극이라는 게 동작 위주로 간다고 해서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왼발을 한 발 내딛는다. 왜 내딛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자막도 마찬가지예요. 자막은 몇 줄씩 나오는 게 좋다. 뭐 몇 초 이상 나오는 게 좋다. 혹은 롤업으로 한 줄씩 지금 나가는 게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동시에 나와야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근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5분을 모신 적이 있어요. 5분의 의견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작품을 봐도 나는 이게 좋았어. 나는 완전 쓰레기라고 생각했어.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받아보고 저는 꼭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니터링의 의견 중에 선택을 이제 연출님이랑 제작자나 PD님이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음성 해설을 하느냐 아니면은 수어 통역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관객응대 대응 매뉴얼이 준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스태프랑 함께 할 그런 체크리스트도 준비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수어 통역과 자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농인분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응대를 농인분이 오실 때 혹은 휠체어 이용 관객이 오셨을 때 자막 읽기가 힘들대. 이거? 아니요. 네네. 아까 그 좀 지난 얘기인데. 네네. 맞아요. 자막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 속도도 너무 막 빨리 올라가고 또 그런데 예전에 저번에 여기 워크숍 와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제가 허생처전이라고 페미니즘 연극제 허생전을 비틀어서 허생 맨날 물고 먹는 사람 허생처는 맨날 힘들게 고생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자막을 이렇게 송출을 했었는데 그때 한 80대의 남성분이 오셔서 자막이 어디가 잘 보이냐라고 해서 자막이 잘 보이는 자리를 저희가 따로 빼놨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보셔서 귀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저는 자막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쓰거든요. 그래서 볼 때 조금 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저는 오늘은 아까 살짝 노란색을 쓰기는 했는데 자막을 쓸 때 색깔 쓰는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색약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다양한 관객들,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링을 많이 받아보시고 계속 시도를 해보셔야 방법론이 단체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휠체어 이용 관객이 오신다거나 농인분이 오신다거나 시각장애인분이 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티켓박스에 계신 기획자분이나 티켓 매니저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관객을 대상으로 지향해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옆에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고 꼭 전달을 드려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그런 걸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외국인들도 보면은 통역자랑 같이 다닐 때 외국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통역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건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활동지원사가 함께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분께 말씀드리면 활동지원사가 다시 의논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관객이 2분 다 관객이시면 2분을 지향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활동지원사는
관객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티켓 박스까지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대상자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에 응대하는 매뉴얼에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자막이랑 수어 통역을 한다라고 할 때 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안내 수어 통역사님이 계셔야 되죠. 그리고 이 전에 그것도 예산의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연출님이시면 연출하면서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지만 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접근성 매니저라는 게 직업이 새로 생긴 거죠.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접근성 매니저는 기획 파트이기도 하지만 기술 파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고 관객을 응대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접근성 매니저도 연출이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연출의 스타일도 되게 다양하듯이 접근성 매니저의 형태도 되게 다양해요. 이 사람의 본질이 뭐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획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관객 응대까지 제가 해요. 그리고 저는 PD였기 때문에 제작하는 전반적인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데 연출 출신들의 접근성 매니저가 있어요. 그분들은 수어 통역이나 뭐 자막의 위치나 이런 거 위주로 작품에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그런 위주로 할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배우 출신의 접근성 매니저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배우랑 유기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체크를 굉장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대신에 관객 응대나 이런 것까지는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풀이 많다면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만 뭐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번에 단원 중에 접근성 매니저를 해보시게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접근성 매니저님이 계시면 훨씬 더 다양하게 체크를 할 수 있고 조금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대구 지역에도 이런 공연 관련 접근성 매니저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사실 아까 저기 리플렛 있는 거 봤는데 접근성 매니저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서울 못지않게 그런 단체 연극 활동이 많아서 사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부딪히면서 그 단체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제작을 하거나 경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선생님께서 그 자립센터? 그런데 연극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정민쌤? 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여기 팀에서 같이 써서 때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당사분들 하시는데 지원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라서 네. 저희 모두 페스티벌에 이번에 베리오피 맞죠, 선생님? 선생님이십니다. 첫째 준비. 예.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접근성 매니저. 네, 맞네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진행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부서가 없지만 말씀드리면, 연습 진행하기 전에 장애인이 배우 중에 계시거나 스태프 중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꼭 필요한 게 내부 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약이라고 하니까 되게 딱딱하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장애인극단 애인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랑 작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비장애인들한테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라 대본을 만들 때 대본에 넘기는 방향, 대본이 스프링이냐 아니냐, 집게냐 뭐 스테이플러냐 이거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요. 그분들이 보는 게 아니면은 한 페이지씩 그냥 쪽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편한지 그런 거를 다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네네. 그게 말하기 되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말하기 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때도 실제로 보통 이렇게 넘기는 게 보통이고 열었을 때 오른편에 인쇄되는 게 되게 보편적이라고 해서 인쇄소에서도 그냥 말 안 하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 연출님이 저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인쇄를 제본을 해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왼쪽으로 봐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이나 뭐 하다못해 똑같이 펼치는 거지만 인쇄의 방향성도 저는 다 물어보고 그렇게 좀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좀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비건인지 그러니까 음식의 지향성 그런 식이지향이나 아니면 식이질환 혹은 뭐 알러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두고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거는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긴 한데 저는 이머전시 콜이라는 거를 꼭 만들어요. 그 이머전시 콜의 제일 첫 번째가 비상연락망이라서 이제 가족 중에 그러니까 가족 중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동거인이 아니라 제가 응급실에 갔을 때 동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그 연락처를 저는 받아두거든요. 그게 베리어풀이랑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상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는데 학교에서는 애기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꼭 이런 걸 봤잖아요.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비상연락만 누구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공연이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꼭 하는 게 그런 거 알아보는 거랑 그 알아보는 거랑 플러스해서 이제 자치규약처럼 나를 알리는 거죠. 나는 이런 게 불편하니까 이런 건 해주세요. 근데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저 아는 연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미투 이후로 술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게 강요일 수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거절은 정말 거절이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3번은 거절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 내가 술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안 가 라고 한다고 그냥 돌아서지 말고 3번만 말해줘 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성향인 거니까 알리고 싶은 성향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엔 성평등 예방 강의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문화예술계에 성평등 그 강사를 연극계에서도 강사 선생님들 학위를 따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2시간 정도 강의가. 근데 이것도 팁을 말씀드리면 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줘서 선생님들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별로 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업을 저는 제일 처음에 들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 좋은 게 성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계폭력 혹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에 그 공유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서로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한동안 유행이라고 하면 이거 녹화되는데 큰일 나. 유행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저희가 뭐 연출님, 뭐 배우님 이런 말이 아니라 민솔님 혹은 별명을 붙여서 아예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별명으로 저는 솔이라고 하거든요. 솔. 그래서 별명으로 부른다거나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근데 그 나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나는 별명 부르는 게 오그라들고 싫어. 그런 게 싫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는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면 당신은 그대로 민소리라고 불러줄게요. 원하는 불리우고 싶은 이름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애인 극단이랑 할 때 그 배구란 배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휠체어를 이용하진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좀 태우셔서 1시간 연습하면 10분은 꼭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지켰으면 하는 것들. 그거는 근데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있으면 좀 좋은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거를 준비를 하고 저희가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 각자잖아요. 남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저 사람의 입장을 모르고 뭐 요즘에 쉽게 말하면 MBTI나 이런 거 얘기도 하는데 F랑 T도 그렇게 다른데 그 16개로 나눠도 그렇게 다른 거 다르잖아요. 근데 완전 뭐 태어난 것부터 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양 얘기를 안 해가지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1시간 정도 됐죠. 그래서 선생님들 아까 사실 쉴까 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네, 1시간 정도 딱 1시간 됐거든요. 네, 그러면 쉬고 10분 쉬고 네, 감사합니다. 밖에 간식이 있어서 좀 드시고 간식 드시면서 방명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맞아.